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헌재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중요 인물들의 탄핵 심판을 9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정한 절차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인데 문영배 소장 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독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한독수 대행은 고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 두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독수 대행에 대한 고난쟁의 심판은 그 탄핵 의결이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내놓고 마은혁 후보자의 고난쟁의 심판,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고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해서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한독수 대행이 먼저 접수가 됐는데 한독수 대행은 아직 변론 길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그리고 한독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여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점을 그 헌재 사무처장에게 지적을 했고 많은 재판관들한테 전달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한두 시간이면 결론 내리고 그걸 먼저 결론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151석이라 그런다면은 그거 결론 내리면은 그 다음에 탄핵 심판 들어가라. 변론 절차 들어가라. 만약 헌재가 200석이라고 판단하면은 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기각하면 되는 건데 그 간단한 문제조차 헌재는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또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 갈 수 있는 게 탄핵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네 가지인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탄핵이 되면은 파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 봐서는 자신의 명예와 인격이 송두리째 부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과 달리 형사소송법상의 엄격 증거 원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왜? 범죄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형사재판만큼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왜? 인격살인, 명예살인이 되니까. 그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입니다. 그냥 자료 보고 판사가 심증 형성되는 대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아주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부여된 이 증거 능력을 갖고 사실 확정을 하라고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편의상 자기들이 편하게 또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거는 증거능력 부여하겠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왜 형사재판이 예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신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부인을 하게 될 경우, 내가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당사자인 피의자라 하더라도 내가 법정에 가서 부인하면은 증거를 쓸 수 없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하던 2017년 원칙을 2020년에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17일인가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마라. 헌법재판소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관이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재판 못할 리가 없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를 17번 열었습니다. 17번. 그런데 내일까지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8번째입니다. 8번째. 17.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을 그 준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인권, 피고인의 인권이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주라는 겁니다. 왜? 정치 책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에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쥐입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그것보다 부족해요.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승복을 하고 그런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하튼 뭐 전달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이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세력이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29번의 탄핵 남발, 그리고 25번의 특검법 남발, 38번의 악법 거부 유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혼란을 빠뜨리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과 같이 핵심 법안들과 세제개혁, 규제개혁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이재명 세력의 반대로 좌초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의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국민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